I love 민준의 you. 숨결이 I love you. 귓가에 I 닿았다. love you too. 뜨겁고 절박했다. 그는 내 이름을 불렀다. 마치 기도를 하듯. 하지만 그 소리는 내게 닿지 않고 텅 빈 방 안을 맴돌다 사라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나는 숫자를 셌다. 하나 그의 심장 박동, 둘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 셋 내 몸을 감싼 시트의 감촉. 모든 것이 분리되어 있었다. 감각은 있었지만 감정은 없었다. 서연아 사랑해. 그의 목소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사랑. 참으로 흔하고 또 참으로 공허한 단어. 나는 그 단어의 음절을 분석했다. 세서이, RRI. 자음과 모음의 무의미한 조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내 몸은 그에게 반응하고 있었지만 내 영혼은 차가운 강철벽 뒤에 숨어 모든 것을 관망하고 있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절박한 행위였다.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이 끔찍한 무감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는 가끔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택해야만 했다. 하지만 언제나처럼 결과는 공허함의 재확인일 뿐이었다. 그의 움직임이 격렬해질수록 내 정신은 더욱 선명하고 차가워졌다. 나는 그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천장의 얼룩을 바라보았다. 꼭 오래된 지도 같았다. 누구도 가본 적 없는 미지의 대륙. 어쩌면 내 마음도 저런 모습일까. 아무도 길을 찾지 못하고 나조차도 길을 잃어버린 곳. 그가 절정에 달하며 내 어깨에 얼굴을 묻었을 때 방 안을 가득 채운 것은 정적이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이었다. 나는 그의 등을 토닥였다. 기계적인 움직임이었다. 연기. 내 인생은 언제나 연기였다. 그때였다.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벨소리가 울렸다. 침대 옆 협탁에 놓인 내 휴대폰이었다. 화면에는 발신자 표시 없이 암호화된 번호만 떠 있었다. 민준이 짜증 섞인 신음을 냈지만 나는 그를 밀어내고 몸을 일으켰다. 이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세요? 내 목소리는 방금 전의 열기를 모두 지워낸 듯 건조했다. 준비는 되었나?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나이든 남자의 것이었다. 감정이 배제된 사무적인 톤. 내 어르신, 유진그룹의 권지혁 총재다. 다음 주 양가 상견례가 있을 거다. 필요한 서류와 정보는 이메일로 보냈다. 그쪽에서는 네가 부모를 여의고 외롭게 자란 착하고 순한 여자로 알고 있을 거다. 실수하지 마라. 걱정 마세요. 저는 이제부터 한서연이니까요. 착하고 순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고아 한서연. 내가 몇 달에 걸쳐 공들여 만든 새로운 신분. 완벽한 위장. 좋다. 계약 조건은 그대로다. 1년 동안 권지혁의 아내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면 너는 새로운 신분과 평생 먹고 살 돈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누구도 너를 찾지 못할 거다. 알겠습니다. 전화는 짧게 끊겼다. 나는 잠시 허공을 응시했다. 권지혁, 냉혹하고 계산적인 젊은 총수. 지금 지독한 후계자 전쟁의 중심에 서 있는 남자. 그는 자신의 야망에 방해가 되지 않을 장식품처럼 곁에 둘 순진한 아내가 필요했고, 나는 과거로부터 나를 완벽하게 지워줄 강력한 방패가 필요했다. 이것은 완벽한 거래였다. 누구야? 민준이 잠긴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천천히 그를 돌아보았다. 그는 여전히 욕망의 여운에 취해 있었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뺨을 한번 쓸어주었다.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 우리 여기까지 하자. 뭐 서연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의 눈에 당혹감이 서렸다. 그는 내게서 사랑을 기대했겠지만 나는 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애초에 나에게는 존재하지도 않는 감정이었으니까. 이름 바꿀 거야. 사는 곳도. 넌 더 이상 날 찾을 수 없을 거야. 그게 무슨... 방금 그 전화 때문에 그래. 누구냐고. 알게요 없어.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주워 입기 시작했다.
내 행동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이미 오래전에 끝난 관계였다. 아니, 시작조차 하지 않은 관계였다. 그는 나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단이었고 나는 그의 외로움을 달래줄 상대였을 뿐. 가지 마, 서연아, 제발. 그가 내 팔을 붙잡았지만 나는 차갑게 뿌리쳤다. 내 눈빛을 본 그의 손이 허공에서 힘을 잃었다. 아마 그는 내 눈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음 같은 냉정함을 보았을 것이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의 오피스텔을 나섰다. 복도를 걸어 내려오며 나는 강민준이라는 남자를 내 기억 속에서 삭제했다. 이제 내게 주어진 역할은 오직 하나. 유진가의 안주인 권지혁의 어리숙한 아내.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그 어둠이 오히려 편안했다. 나는 어둠 속에서 태어났고 어둠 속에서 살아남았다. 이제 나는 가장 화려한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가 가장 짙은 어둠이 될 것이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순진한 양의 탈을 쓴 내가 사실은 모든 것을 집어삼킬 준비가 된 늑대라는 것을. 권지혁의 저택은 성층이었다. 차갑고 거대하고 아름다운 얼음으로 지어진 성.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발밑의 대리석이 마치 빙판처럼 서늘하게 느껴졌다. 천장은 아득하게 높았고 벽에 걸린 추상화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려는 모든 시도를 비웃는 듯 했다. 집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노인이 내 짐을 받아들었고 나는 그저 인형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안내를 따랐다. 권지혁은 서재에서 나왔다. 그는 잘 다려진 셔츠 차림이었고 나를 보는 그의 눈빛은 마치 진열장에 놓인 상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듯했다. 감정은 조금도 섞여 있지 않았다. 앞으로 당신이 지낼 공간이다. 그가 짧게 말했다. 필요한 건 모두 갖춰져 있을 테니 하인들에게 말하도록. 내 서재와 집무실은 출입 금지다. 그리고 불필요한 질문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우리는 각자의 역할에만 충실하면 돼. 역할. 그는 우리의 관계를 정확히 정의했다. 나는 그의 말에 순종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내 연약하고 순진한 표정 뒤에서 나는 그의 모든 것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의 말투 몸짓, 그리고 그가 무심코 드러내는 경계심까지. 그는 날카롭게 벼려진 칼과 같은 남자였다. 하지만 모든 칼에는 손잡이가 있는 법이다. 첫 가족 저녁 식사는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긴 테이블의 상석에는 권지혁이 앉았고 그의 맞은편에는 계모인 윤여사, 그리고 그 옆에는 이복 동생인 권태민이 앉아 있었다. 윤여사는 우아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독사를 품고 있었다. 권태민은 노골적으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을 감추지 않았다. 사야가 많이 긴장되나 보구나. 손을 떠는 것 좀 봐. 윤여사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가시가 숨어 있었다. 나는 일부러 더 겁먹은 표정을 지으며 포크를 꽉 쥐었다.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까지야. 근본이 어디 가겠니? 그저 우리 가문의 격에 맞게 행동하도록 노력이라도 해보렴. 그때였다. 나는 물잔을 들어 올리다가 실수로 손을 떨었고 물이 쏟아지며 권태민의 비싼 양복 바지를 적셨다. 어머,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허둥지둥하며 냅킨으로 그의 바지를 닦으려는 신용을 했다. 권태민이 질색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 진짜 칠칠 맡기는 형은 대체 이런 여자를 어디서 데려온 거야. 모든 시선이 나에게로 쏠렸다. 나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였다. 권지혁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의 눈에는 짜증과 실망감이 역력했다. 완벽한 성공이었다. 이제 이 집안에서 나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멍청하고 순진한 여자로 완벽하게 각인되었을 것이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나는 나에게 배정된 운동장처럼 넓은 침실의 문을 조용히 잠갔다. 그리고
곧장 거대한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한 번도 입지 않을 명품 옷들 사이를 지나 가장 안쪽 구석으로 갔다. 벽에 붙은 전신 거울에 한쪽 모서리를 살짝 누르자 거울이 소리 없이 옆으로 미끄러지며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다. 그곳은 나만의 세계였다. 한평 남짓한 좁은 공간. 하지만 그 안에는 세상과 나를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들이 있었다. 최첨단 사양의 노트북 휴대용 보조 모니터 3대, 그리고 용도를 알 수 없는 각종 USB와 외장 하드들. 나는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화면에 복잡한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녹색의 향연. 나는 한서연이라는 답답한 허물을 벗어던지고 진짜 나 닉스가 되었다. 나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빠르고 정확하고 망설임이 없었다. 나의 첫 번째 목표는 유진그룹의 내부 서버였다. 권지혁의 아내라는 신분은 최고의 방화벽이었다. 그 누구도 이 저택 안에서 총재의 침실 바로 옆에서 그룹의 심장부로 침투하는 해커가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테니까. 철옹성 같던 유진의 보안 시스템은 내 앞에서는 종이성에 불과했다. 나는 유령처럼 그들의 방화벽을 통과하고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헤엄쳐 들어갔다. 나는 파괴자가 아니었다. 나는 관찰자였다. 이 거대한 왕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돈의 흐름은 어디로 향하는지, 그리고 권력의 지도는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를 파악해야 했다. 몇 시간을 탐색하던 중 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유진건설의 해외 자재 수입 부서.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수십 개의 거래 내역 속에서 나는 아주 미세한 불협화음을 감지했다. 몇몇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금이 세탁되고 최종적으로는 스위스의 한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가는 흐름. 그리고 그 계좌의 소유주는 윤 여사의 친동생 윤상진 이사였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빙산의 일각, 권지혁을 끌어내리기 위한 거대한 음모의 첫 번째 실마리. 나는 어두운 화면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권지혁 당신은 나를 순진한 아내로 얻었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당신이 들인 것은 양이 아니라 당신의 적들을 모조리 사냥해줄 굶주린 늑대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나는 거실에서 우아하게 꽃꽂이를 하며 한서연을 연기하고 있었다. TV에서는 아침 경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화면 상단에 긴급 속보 자막이 떴다. 속보 유진그룹 3분기 신사업 관련 내부 기밀 자료 유출 파문. 주가 폭락. 나는 잠시 숨을 멈췄다. 화면에는 곤두박질치는 유진그룹의 주가 그래프가 붉은색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완벽하게 계획된 공격이었다. 타이밍 유출된 자료에 파급력 모든 것이 권지혁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다. 그날 밤 권지혁은 폭풍을 몰고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피로로 굳어 있었고 평소의 냉정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나를 보지도 않고 스쳐 지나가며 서재로 향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저택 전체를 울렸다. 나는 조용히 하인에게 따뜻한 차를 그의 서재 문 앞에 놓아달라고 부탁했다. 어리숙하지만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의 역할, 연기는 계속되어야 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선격으로 돌아갔다. 닉스의 시간이 되자 나의 감각은 비수처럼 날카로워졌다. 유출된 자료의 경로를 역추적하는 것은 어린애 장난 같았다. 예상대로 공격은 여러 국가의 프록시 서버를 거치며 정교하게 위장되어 있었지만 마지막 종착지는 윤상진 이사가 관리하는 유령 회사 소유의 서버였다. 아마추어 같은 실수였다. 그들은 권지혁을 너무 얕봤고 나라는 변수는 아예 계산에 넣지도 않았겠지. 하지만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다. 자료 유출은 시선을 돌리기 위한 미끼일 뿐.
나는 그들의 네트워크에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들의 회계, 장부 개인, 이메일 은밀한 대화 기록까지.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다. 수년에 걸쳐 조성된 거대한 비자금. 윤 여사와 권태민, 그리고 그들의 세력이 권지혁을 몰아내고 그룹을 장악하기 위해 모아온 실탄이었다. 유출된 자료는 이 비자금의 존재를 감추기 위한 연막이었던 것이다. 이제 내 손안에 그들의 심장이 있었다. 이걸 터뜨릴 방법과 시점은 내가 정한다. 나는 새로운 이메일 계정을 생성했다. 수십 개의 가상 서버를 거쳐 IP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된 유령 계정. 그리고 그 안에 2개의 파일을 담았다. 첫 번째는 이번 자료 유출의 배후가 윤상진 이사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이터 로그. 두 번째는 그들이 조성한 비자금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보고서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은 메시지를 덧붙였다. 내일 오전 10시 긴급 이사회. 당신을 향한 불신임안이 상정될 겁니다. 첫 번째 파일로 방어하고 두 번째 파일로 역습하십시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나는 권지혁의 개인 보안 메일로 선물을 전송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짜릿한 전율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거대한 체스판의 말을 움직이는 기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신이 된 듯한 기분. 나는 권지혁이라는 나의 킹을 지키는 동시에 적의 퀸을 잡을 함정을 팠다. 다음 날 나는 온종일 거실 소파에 앉아 인형처럼 시간을 보냈다. 저택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오후가 되어서야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다. 유진그룹의 긴급 이사회가 극적인 반전으로 끝났다는 소식이었다. 권지혁 총재는 자신을 향한 공격의 배후를 밝혀내는 동시에 그룹 내의 비리를 척결하겠다며 오히려 경영권을 더욱 공고히 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날 밤 돌아온 권지혁은 어제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분노와 초조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얼음보다 차가운 결단력과 무서운 집중력이 들어서 있었다. 그는 서재로 직행했고 잠시 후 그의 비서실장이자 경호팀장인 최진석이 저택으로 들어왔다. 나는 2층 복도 그림자 뒤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물론 내 방에 설치된 고성능 도청 장치로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들리고 있었다. 찾아왔나? 권지혁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했다. 죄송합니다, 총재님. 이메일은 전 세계 수십 개의 서버를 경유했고 암호화 수준이 저희 기술팀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방식이라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보낸 사람은 전문가 중에 전문가 혹은 유령입니다. 유령이라. 권지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그의 마음을 읽었다. 의심, 호기심, 그리고 한 줄기 경계심. 그는 자신의 편인지 적인지 알 수 없는 이 미지의 조력자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유진그룹의 모든 인물,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샅샅이 뒤져. 반드시 찾아내. 나에게 이 정보를 준 유령이 누군지. 나는 조용히 내 방으로 돌아왔다. 그의 서슬 퍼런 명령이 귓가에 맴돌았다. 재밌어졌다. 그는 이제 나를 찾기 시작했다. 바로 그의 등 뒤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곳에 내가 숨어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사냥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사냥꾼이 누구고 사냥감이 누구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다. 권지혁의 유령 사냥은 저택의 공기마저 바꿨다. 경호원들의 수가 늘었고 보이지 않는 감시의 눈길이 집 안곳곳에 번뜩였다. 나는 그들의 감시망 안에서 더욱 완벽하게 한서연을 연기했다. 정원에서 꽃에 물을 주다 호스를 놓쳐 흠뻑 젖고 주방장에게 요리를 배우겠다며 비싼 그릇을 깨뜨렸다. 나의 어설픈 행동들은 권지혁의 의심 리스트에서 나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지워주는 최고의 방패였다. 그는 결코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자신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찾는 유령이 매일 아침 자신에게 어색한 미소로
아침 인사를 건네는 아내라는 사실을. 하지만 적들의 방역은 예상보다 더 빠르고 악랄했다. 실패에 대한 분노는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킨 듯 했다. 나는 윤 여사와 권태민의 암호화된 통신을 감청하던 중 그들의 새로운 계획을 알게 되었다.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권지혁 그 자체를 파괴하려는 함정이었다. 그들은 권지혁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완벽한 가짜 증거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담긴 노트북이 경기도 외곽의 한 별장에 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려 그를 유인할 계획이었다. 그 별장에는 매수된 기자들과 검찰 관계자까지 대기하고 있었다. 현장에서 체포하여 재기불능으로 만들려는 치명적인 덫이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정보를 흘리는 시간은 바로 오늘 저녁. 권지혁은 지금 외부 미팅 중이었다. 이 사실을 알 리가 없었다. 이메일을 보낼 시간도 그가 확인할 거라는 보장도 없었다. 전화를 하는 것은 더 위험했다. 이미 그의 통화는 도청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나는 내 방으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숨겨진 공간으로 들어갔다. 모니터를 켜자 싸늘한 녹색빛이 내 얼굴을 비췄다. 시간이 없었다. 내 손가락이 폭풍처럼 키보드를 두드렸다. 먼저 권지혁의 차량 위치를 추적했다. 예상대로 그는 미팅을 마치고 함정이 있는 별장으로 향하는 길목에 들어서고 있었다. 나는 즉시 서울시 교통관제센터 시스템에 침투했다. 그가 지나갈 모든 경로의 신호등을 조작하여 최악의 교통대란을 일으켰다. 그의 차는 거대한 주차장이 되어버린 도로 위에 꼼짝없이 갇히게 될 것이다. 동시에 나는 별장에 설치된 적들의 네트워크로 들어갔다. 그들이 심어놓은 가짜 증거 데이터. 그것을 찾아 파기하는 것은 나에게 5분도 걸리지 않았다. 데이터를 삭제한 후 나는 그 자리에 새로운 선물을 심어놓았다. 윤 여사와 권태민이 이번 함정을 계획하며 나눈 대화의 녹음 파일과 그들의 실제 비자금 내역이었다. 그리고 익명의 제보자로서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불법 도박 자금 세탁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별장의 위치를 신고했다. 모든 것이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같았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다. 권지혁을 집으로 돌려놓는 것. 나는 그의 비서실장에게 발신자 추적이 불가능한 단문 메시지를 보냈다. 함정이다. 총재님께 전해. 증거는 별장이 아니라 저택 안에 있다. 서재의 2번째 책장, 셰익스피어 전집 5번째 권. 물론 그 책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의심과 혼란에 빠진 그는 일단 저택으로 돌아와 확인을 하려 할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모든 조치를 끝내고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때 등 뒤에서 싸늘한 목소리가 들렸다. 재밌는 구경이군. 나는 얼어붙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문 앞에 권지혁이 서 있었다. 교통체증 때문에 일찍 돌아온 것인지 아니면 내 메시지를 보고 온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모든 감정이 지워진 가면 같았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내 작은 비밀 공간과 여러 개의 모니터 화면, 그리고 그 화면을 광적으로 두드리고 있는 내 손가락을 번갈아 비추며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내 침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드레스룸에서 새어나오는 미세한 타자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그가 아는 한서연은 결코 낼 수 없는 소리. 내 연극은 끝났다.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정적이 흘렀다. 방 안에는 오직 냉각팬이 돌아가는 소리와 나의 심장 소리만이 가득했다. 그는 천천히 내게로 걸어왔다. 그의 시선은 내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복잡한 코드와 교통관제 시스템 지도, 그리고 경찰청의 신고 접수 확인창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내 바로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깊고 서늘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순수한 경악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 대체 누구야? 당신, 대체 누구야?
그의 목소리가 좁은 공간을 맴돌았다. 나는 천천히 의자를 돌려 그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심장이 뛰었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무언가가 해방되는 듯한 기묘한 희열감에 가까웠다. 연극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진짜 게임이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노트북에 실행 중이던 프로그램 창들을 하나씩 닫았다. 서울시 교통관제 시스템 윤여사의 비자금 계좌 내역 경찰청 신고 접수창. 화면이 암전되자 모니터에 그의 굳은 얼굴과 나의 무표정한 얼굴이 나란히 비쳤다. 방금 당신이 본 그대로예요. 내 목소리는 나조차도 낯설 만큼 차갑고 건조했다. 더 이상 더듬거리지도 목소리를 떨지도 않았다. 한서연은 죽었다. 지금 그의 앞에 있는 것은 닉스 애닉스였다. 당신을 별장으로 유인하던 함정을 무력화시켰어요. 교통 시스템을 마비시켜 당신의 발을 묶었고 그들이 심어놓은 가짜 증거는 삭제했죠. 대신 그들의 범죄 증거를 심어놓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아마 지금쯤이면 윤상진 이사와 그 일당은 불법 자금 세탁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을 겁니다. 나는 보고서를 읽듯 담담하게 사실을 나열했다. 변명도 설명도 없었다. 권지혁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감정의 파도를 나는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충격, 불신, 분노, 그리고 마지막에는 경외감과도 비슷한 기묘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고 있는 듯 했다. 가장 위험한 적을 가장 무해한 인형으로 착각하고 침실에 들인 것이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나를 꿰뚫어 볼 듯 응시하며 내 말의 진위와 나의 정체를 가늠하고 있었다. 그는 권력과 실력의 가치를 아는 남자였다. 그리고 방금 그는 내 눈앞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실력을 목격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냉정함을 되찾았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변화가 있었다. 나를 더 이상 아래로 내려다보지 않았다. 기존의 계약은 잊어. 그의 말에 나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새로운 계약을 하지. 진짜 동맹으로. 그가 말했다. 당신의 능력과 나의 정보력, 우리가 손을 잡는다면 유진을 완벽하게 손에 넣을 수 있어. 윤 여사와 그 떨거지들을 모두 치워버리는 거다. 제게 돌아오는 건 뭐죠? 나는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묻듯 되물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 그의 눈빛이 강렬해졌다. 돈, 새로운 신분, 이 일이 끝나면 완벽한 자유. 모든 말만 해. 당신의 능력에 대한 대가로는 부족하지 않을 거다. 이것이었다. 내가 처음부터 원했던 것. 그림자 속에서 줄타기를 하는 대신 그의 옆에서 동등한 파트너로서 전쟁을 치르는 것.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재미있을 것이다. 좋아요.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나의 작전에는 일절 간섭하지 말 것. 그리고 당신이 가진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 권지혁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것은 비웃음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를 만난 자의 미소였다. 좋아, 이제부터 우리는 한 팀이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변했다. 낮에는 여전히 어리숙한 아내와 무관심한 남편이었지만 밤이 되면 우리는 가장 치밀한 공모자가 되었다. 나의 작은 비밀 공간은 이제 우리 둘만의 작전실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문 앞에 서 있지 않았다. 그는 내 옆에 보조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아 밤새도록 나와 함께했다. 그는 유진그룹 내부의 복잡한 정치 지형과 인물 관계도를 설명했다. 수십 년간 얽히고 설킨 배신과 암투의 역사. 나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거대한 조직의 약한 고리들을 하나씩 찾아내 스크린 위에 표시했다. 그는 나를 보았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눈빛으로. 그 눈에는 경멸이나 무관심 대신 순수한 존중과 감탄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나의 외모나 배경이 아닌 나의 두뇌를, 나의 능력을 보고 있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종류의 유대감이었다. 누군가와 이토록 깊은 지적 교감을 나누는 것, 상대방의 가장 날카로운 부분을 마주하고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인정받는 것. 그것은 민중과의 공허한 육체적 관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짜릿하고 안정적인 형태의 친밀감이었다. 안전했다. 그의 옆에서는 적어도 나의 정신은 완벽하게 안전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볼 때가 많았다. 그는 나의 과거를 묻지 않았고 나도 그의 속내를 캐지 않았다. 우리는 오직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달리는 두 마리의 맹수와 같았다. 서로의 등을 맡긴 채 위험하지만 강력한 파트너십. 우리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우리의 연합은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력했다. 권지혁의 내부 정보는 나의 해킹에 날개를 달아주었고 나의 디지털 공격은 그가 이사회에서 휘두를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었다. 우리는 밤마다 작전실에 모여 윤 여사의 자금줄을 하나씩 끊어나갔다. 작은 비리들을 언론에 흘려 여론을 악화시키고 그녀의 사람들을 교묘한 함정에 빠뜨려 권력 기반을 흔들었다. 승리가 쌓여갈수록 나는 잊고 있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 복수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성취감. 그날 밤도 여느 때와 같았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윤 여사 비자금의 핵심 스위스 비밀 계좌의 주인을 밝혀내는 것이었다. 나는 수백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치며 복잡하게 얽힌 자금의 흐름을 몇 시간째 추적하고 있었다. 권지혁은 내 옆에서 관련 서류들을 검토하며 자금 이동 시점의 그룹 내 주요 사건들을 짚어주고 있었다. 우리의 호흡은 완벽했다. 이 회사 좀 이상한데 내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르테미스 시큐어. 10년 전에 설립되었다가 단 한 건의 대규모 거래 이후 해체된 IT 보안 회사였다. 유령 회사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이질적인 존재. 아르테미스 시큐어. 권지혁이 고개를 기울였다.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인데 뭔가 단서가 될 것 같아요. 나는 회사의 등기 부등본을 포함한 과거 기록들을 모조리 긁어모으기 시작했다. 이사진 명단이 화면에 떠올랐다. 대부분이 차명인 듯한 낯선 이름들. 나는 무심코 명단을 아래로 스크롤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백상호, 세 글자가 내 망막을 파고들어 뇌리에 박혔다. 시간이 정지하고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권지혁의 목소리도 냉각팬 소리도 내 심장 소리조차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그 이름만이 내 세상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화면 속의 글자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눈앞이 흐려지며 과거의 파편들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깜빡이는 서버의 붉은 램프, 축축하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감촉, 역겨운 위스키 냄새와 피 비린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비웃던 한 남자의 웃음소리. 백상호의 웃음소리. 야, 서연씨, 한서연씨, 가사머씨. 권지혁의 목소리가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손이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고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과호흡, 폐가 공기를 거부했다. 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뒷걸음질 쳤다. 안 돼. 그 이름, 그 악몽. 왜 그래? 뭘 본 거야? 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 무심코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손이 닿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다. 만지지 마. 내 입에서 나온 것은 비명이었다. 나조차도 들어본 적 없는 공포와 증오로 찢어지는 짐승의 울부짖음. 나는 그를 미친 듯이 밀쳐내고 방 구석으로 도망쳤다. 등을 벽에 기댄 채 나는 몸을 웅크렸다. 아무도 날 만질 수 없어. 아무도. 나는 더 이상 이 방에 있지 않았다. 10년 전 지옥 같았던 그 서버실에 갇혀 있었다. 차가운 공포가
내 온몸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눈앞에 서 있는 것은 권지혁이 아니었다. 내 삶을 송두리째 파괴했던 그 남자 백상호의 환영이었다. 권지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충격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그는 내게서 이런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게서 손을 뗐다. 마치 성난 짐승을 진정시키려는 듯 조심스러운 몸짓이었다. 그는 그제야 깨달은 것이다. 이것은 그저 유진그룹을 차지하기 위한 경영권 다툼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나에게 이 전쟁은 생존 그 자체라는 것을. 내가 싸우고 있는 적들은 그의 정적일 뿐만 아니라 내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새긴 악마들이라는 것을. 그의 눈빛이 변했다. 나를 보던 그의 눈에서 냉철한 사업가의 계산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전에 없던 깊은 연민과 무언가를 지켜주려는 듯한 강한 의지가 들어섰다. 그는 더 이상 나를 자신의 무기로 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산산조각난 천재 해커의 가면, 뒤에 숨어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떠는 한 여자를 보고 있었다. 그 순간 우리의 계약은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것은 더 이상 비즈니스가 아니었다. 그의 전쟁은 이제 나의 복수가 되었고 나의 복수는 그의 전쟁이 되었다. 권지혁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무너져 내린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 어떤 계산도 의도도 없었다. 오직 나를 향한 순수한 걱정과 당혹감만이 가득했다. 그는 내가 진정할 때까지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곳에 존재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 나를 지켜주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발작적인 떨림이 잦아들었을 때 나는 텅 빈 껍데기처럼 지쳐 있었다. 그는 조용히 내게 다가와 손을 뻗는 대신 따뜻한 담요를 내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그만하지.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우리의 전쟁은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 그는 더 이상 백상호나 아르테미스 시큐어에 대해 묻지 않았다. 작전실은 폐쇄되었고 그는 밤늦게까지 서재에 머물렀지만 나를 부르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말없이 나를 돌보았다. 방문 앞에 따뜻한 식사가 놓여 있었고 잠들기 전에는 그가 직접 가져다주는 허브티가 있었다. 그는 내게 공간을 주면서도 결코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졌다. 그것은 내게 당신의 상처를 존중하며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그의 꾸준하고 조용한 배려 속에서 내 안에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아주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나는 그를 더 이상 비즈니스 파트너로만 볼 수 없었다. 그는 나의 가장 끔찍하고 약한 모습을 목격하고도 도망치거나 나를 이용하는 대신 묵묵히 내 곁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악몽이 다시 찾아왔다. 꿈속에서 나는 다시 10년 전 그날의 서버실에 갇혔다. 백상호의 비웃음 소리 깜빡이는 붉은 램프, 그리고 나를 짓누르는 차가운 절망감. 나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가슴을 찢고 튀어나올 듯이 뛰었다. 괜찮아, 괜찮아, 서연 씨. 어둠 속에서 그가 달려와 나를 품에 안았다. 그의 단단한 팔이 나를 강하게 하지만 부드럽게 감쌌다. 꿈이야. 그냥 꿈일 뿐이야. 내가 여기 있어. 당신은 안전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고 그의 심장 소리가 내 귓가에서 규칙적으로 울렸다. 꿈속의 공포는 그의 청아 목소리에 서서히 밀려나고 있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셔츠에서 나는 옅은 비누 향과 그의 채취가 나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안전하다. 정말로 안전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품 안에서 위협이 아닌 보호를 느끼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서 떨어져 나오는 대신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었다.
이 온기를, 이 안정감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내 안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새긴 공포의 목소리가 도망쳐라고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 비명 아래로 아주 작고 연약한 목소리가 속삭였다. 이 사람은 달라. 이 온기는 진짜야. 나는 고개를 들어 희미한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눈에는 욕망이 아닌 오직 나를 향한 깊은 염려만이 담겨 있었다. 나는 아주 천천히 떨리는 손을 들어 그의 뺨을 감쌌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에게로 몸을 기울여 입을 맞추었다. 그의 숨결이 순간 멎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나를 밀어내지 않았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 나의 입맞춤에 응했다. 그것은 질문과도 같은 키스였다. 정말 괜찮겠냐고, 내가 허락하는 것이냐고 묻는 듯 했다. 우리의 입술이 떨어졌을 때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나의 선택이었다. 빼앗기는 것이 아닌 내가 주는 것이었다. 망가진 내 몸과 마음의 주도권을 되찾는 첫걸음이었다. 그는 나를 안아 침대에 눕혔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느리고 신중했다. 그는 내 눈에서 단 한순간도 시선을 떼지 않으며 내 얼굴에 떠오르는 아주 작은 감정의 변화까지도 읽어내려는 듯했다. 그의 손길이 내 옷 위를 스칠 때 나도 모르게 몸이 살짝 굳었다. 그는 즉시 움직임을 멈추고 내가 다시 몸의 긴장을 풀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그의 인내는 끝이 없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나를 탐하는 대신 나를 경배했다. 그의 입술은 내 몸의 상처들을 어루만지는 듯했고 그의 손길은 잃어버렸던 나의 조각들을 하나씩 되찾아주는 듯했다. 육체적인 쾌락을 넘어선 영혼의 교감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몸을 섞으며 공포가 아닌 충만함을 느꼈다. 안전하다는 절대적인 믿음 속에서 나는 닫혀있던 나 자신을 온전히 열어보일 수 있었다. 그의 안에서 나는 비로소 온전해지는 기분이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고통의 눈물이 아닌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나는 권지혁의 품 안에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과거의 망령은 그의 따뜻한 천 아래 비로소 침묵했다. 그는 나의 지독한 어둠 속으로 들어와 기꺼이 나의 빛이 되어주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내 침실에서 눈을 떴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방 안을 부드럽게 채우고 있었다. 내 옆에는 권지혁이 잠들어 있었다. 그의 고른 숨소리가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도 평온하게 들렸다. 지난밤 그는 나를 부서진 조각이 아닌 온전한 하나로 만들어 주었다. 공포가 아닌 신뢰로, 욕망이 아닌 존중으로.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얼굴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의 날카로운 콧날과 굳게 닫힌 입술. 늘 냉정하고 단단해 보이기만 하던 이 남자의 잠든 얼굴은 어딘가 무방비해 보였다. 그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동자에 잠이 덜 깬 흐릿함과 함께 내가 담겼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다. 따뜻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주인과 하인도 계약상의 부부도 심지어 동맹도 아니었다. 그 이상의 무언가였다. 그날 우리는 다시 작전실로 향했다. 하지만 그곳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비즈니스적인 긴장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깊은 신뢰와 동지애가 채우고 있었다. 이전까지 우리는 등을 맞대고 싸우는 공모자였다면 이제 우리는 손을 맞잡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한편이었다. 백상호.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윤여사 비자금의 단순한 관리인이 아니에요. 10년 전 그는 IT 보안 업계의 숨은 실세였어요. 기업의 약점을 해킹하고 그 정보로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는 전문 해결사. 아르테미스 시큐어는 그의 수많은 유령 회사 중 하나였을 뿐이에요.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권지혁의 옆에서 나는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이제 사냥꾼이었다. 권지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자가 당신에게 그런 짓을 한 놈이군.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이제 그놈들 모두에게 빚을 갚아주지. 그의 한마디에 우리의 방역은 시작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방역이 아닌 모든 것을 쓸어버릴 거대한 폭풍이었다. 나는 닉스로서 나의 모든 능력을 해방시켰다. 권지혁은 나를 위해 무제한의 자금과 유진그룹의 모든 내부 정보를 지원했다. 나는 더 이상 숨어서 움직일 필요가 없었다. 나는 이제 권지혁이라는 막강한 창을 손에 쥔 방패였다. 첫 번째 목표는 그들의 자금줄이었다. 나는 스위스 케이맨 제도 파나마에 흩어져 있는 수십 개의 차명 계좌 네트워크를 하룻밤 사이에 완벽하게 마비시켰다. 돈을 훔치지 않았다. 그보다 더 지독한 방법을 썼다.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 익명으로 모든 계좌를 신고해버린 것이다. 그들의 돈은 이제 복잡한 법적 절차 속에 꽁꽁 묶여 단 1원도 꺼내 쓸 수 없는 그림의 떡이 되었다. 동시에 나는 그들의 치부를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했다. 윤 여사가 미술품을 통해 비자금을 세탁하는 증거는 경제 전문 기자에게 권태민이 마약을 상습 투약하며 연예인 지망생들을 농락한 녹취 파일은 가장 악명 높은 연예부 기자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백상호가 그동안 저질러온 수많은 기업 해킹과 협박의 증거 자료들은 검찰 특수부로 직접 보냈다. 모든 정보는 시간차를 두고 가장 파급력이 클 방식으로 터져 나왔다. 세상은 뒤집혔다. 유진그룹의 이름이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룹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추락했고 주가는 폭락했다. 윤 여사와 권태민은 패닉에 빠졌다. 보이지 않는 유령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자멸해갔다. 그 혼돈의 중심에서 권지혁은 침착하게 움직였다. 그는 폭락한 주식을 헐값에 사들이며 자신의 지분율을 괴물처럼 늘려나갔다. 언론에는 그룹의 위기를 수습하는 유능하고 결단력 있는 총수의 모습을 보이며 흔들리던 주주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았다. 내가 디지털 세상에서 폭풍을 일으키면 그는 현실 세계에서 그 폭풍을 이용해 모든 것을 휩쓸었다. 우리는 완벽한 한 팀이었다. 그는 나의 검이었고 나는 그의 두뇌였다. 밤늦게 작전실에서 우리는 나란히 앉아 우리가 만들어낸 혼돈의 결과를 지켜보았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는 적들의 비명과 몰락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그 광경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복수의 짜릿함보다 더 큰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확신. 그리고 내 옆을 지키는 이 남자에 대한 무한한 신뢰. 권지혁이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강했다. 겨우이 다 왔어.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 한 수. 이 길고 긴 체스 게임을 끝낼 마지막 체크메이트만이 남아있었다. 임시 주주 총회가 열리는 날 유진그룹 본사 로비는 기자들과 주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모두가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마지막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윤 여사와 권태민은 이미 도착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패배를 모른 채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며 승리를 자신하는 듯한 오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회의장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권지혁이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강했다. 준비됐어. 그의 눈빛이 내게 물었다. 나는 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려움은 없었다. 오히려 지독한 악몽에서 깨어나는 듯한 평온함이 느껴졌다. 당신과 함께라면. 우리가 회의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정확히는 권지혁의 옆에 선 나에게 꽂혔다.
그들의 눈에는 의아함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저 멍청한 장식품을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지? 윤 여사와 권태민의 입가에 맺힌 비웃음이 똑똑히 보였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를 얕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실수가 될 것이었다. 회의는 예상대로 윤 여사 측의 공격으로 시작되었다. 그들은 권지혁이 최근의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그의 해임안을 긴급 상정했다. 증거랍시고 내놓은 것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교묘하게 권지혁에게 뒤집어 씌운 조작된 자료들 뿐이었다. 권지혁은 그들의 열변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마침내 그들의 발언이 끝나자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최근 그룹이 겪은 문제들에 대해 할 말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나를 돌아보았다. 제 아내 한서연 씨입니다.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모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윤 여사는 코웃음을 쳤다. 저 여자가 뭘 할 수 있겠냐는 듯이 나는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나갔다. 얌전하고 어리숙한 한서연의 가면은 이제 없었다. 내 걸음걸이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내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내 노트북을 회의장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유진그룹의 화려한 로고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닉스의 상징인 검은 화면과 녹색의 커서가 나타났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회의장 전체를 압도할 만큼 단단했다. 나는 보고를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프레젠테이션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첫 화면에는 윤 여사와 권태민의 이름으로 된 수십 개의 해외 페이셔 컴퍼니와 동결된 계좌 내역이 떠올랐다. 자금이 유진그룹의 자회사에서 어떻게 흘러 들어갔는지가 붉은 선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나는 권태민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을 재생했다. 마약에 취해 그룹의 기밀을 떠벌리는 그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다. 권태민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순서가 되었다. 나는 스크린에 아르테미스 시큐어와 백상호의 프로필을 띄웠다. 그리고 그들과 유진그룹 간의 수많은 이면 계약서들을 공개했다. 나는 마이크를 고쳐잡고 윤 여사를 똑바로 응시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시겠죠, 윤 여사님.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당신들의 충실한 사업 파트너인 백상호. 그가 바로 10년 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회의장은 얼어붙었다. 나는 담담하게 하지만 모든 단어에 쇳소리 같은 무게를 실어 말했다. 당신들의 더러운 돈을 위해 그는 나 같은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었습니다. 당신들의 탐욕이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들의 죄를 심판하는 재판관이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장의 뒷문이 열리고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윤 여사와 권태민 그리고 그들의 편에 섰던 몇몇 임원들의 이름을 부르며 체포영장을 내밀었다. 내가 미리 검찰에 넘긴 증거들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윤 여사는 끌려나가면서까지 나를 향해 악을 썼지만 그 모습은 그저 패배자의 비참한 발악일 뿐이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권지혁은 단상에 서서 그룹의 쇄신안을 발표했다. 나는 그의 뒤가 아닌 그의 옆에 나란히 섰다. 그가 연설을 마친 후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내 손을 단단히 잡았다.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길고 긴 전쟁이 끝났다. 우리는 승리했다. 단순히 회사를 이긴 것이 아니었다. 나는 나의 삶을, 나의 존엄을 되찾았다. 1년 후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 나는 테라스에 앉아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 대신 아동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 설계도가 펼쳐져 있었다.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은 해커 닉스가 아니었다. 나는 이제 나의 기술을 상처받은 아이들을 지키는데 사용하고 있었다. 따뜻한 커피 향과 함께
그가 내 뒤에 다가와 어깨를 감쌌다. 또 일만 하고 있군. 그의 목소리에는 다정한 책망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손등에 내 손을 포겠다. 그의 손가락에 끼워진 결혼 반지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1년 전 주주총회가 끝나고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우리는 진짜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도 화려한 예복도 없는 우리 둘만의 언약식이었다. 겨우 다 끝났어요. 유진재단에서 후원하는 보육원 시스템인가? 네. 아이들의 신상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방패를 만들어주고 싶어서요. 그는 내 옆에 앉아 내가 했던 것처럼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얼음장 같은 냉정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유진그룹을 성공적으로 개혁했고 이제는 모두에게 존경받는 회장이 되었다. 하지만 내 옆에 있을 때 그는 그저 나를 사랑하는 한 남자 권지혁일 뿐이었다. 우리는 차갑고 텅 비었던 성을 떠나 이곳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햇살이 되어주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갔다. 때로는 그날의 악몽이 나를 찾아오기도 했지만 이제는 괜찮았다. 그럴 때마다 그는 말없이 나를 안아주었고 그의 품 안에서 나는 다시 평온을 되찾곤 했다. 문득 그가 내 손목에 남은 희미한 흉터를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과거에 내가 절망 속에서 남겼던 흔적. 예전 같았으면 질색하며 손을 숨겼겠지만 나는 이제 그러지 않았다. 나는 생각했다. 나는 한때 내 삶이 끝났다고 믿었다. 감정은 사치였고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 단어였다. 나는 순진한 아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오직 복수만을 위해 살아가는 공허한 껍데기였다. 권지혁 또한 그의 야망을 위해 나를 이용하려 했을 뿐인 차가운 남자였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시작된 관계였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와 마주하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구원을 발견했다. 그는 나의 무너진 세상 속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와 주었고 나는 그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여주었다. 행복이란 상처가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 상처를 안고서도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다. 내게 행복은 화려한 승리의 순간이 아니었다. 지금처럼 그와 나란히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같은 바다를 바라보는 이 고요한 순간이었다. 행복에는 정해진 모습이 없었다. 그리고 그것을 찾기에 너무 늦은 때란 결코 없었다. 무세운 생각해 그가 물었다. 나는 그를 보며 미소 지었다. 내 생에 처음으로 꾸밈없고 진심이 담긴 미소였다. 그냥 모든 게 감사해서요. 그가 내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그의 입술은 따뜻했다. 우리는 말없이 함께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붉게 타오르는 하늘 아래 우리의 새로운 날들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